이는 1번만 맞습니다. 자,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이거 자체로 출제를 했느냐, 아니면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같이 묶어서 출제했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습니다. 말 그대로 뭐란 이야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 안에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 안에서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하니까 돈 내고 개발 행위 하라는 이야기예요. 돈 내고. 그래서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지역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기반시설,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해서 이 안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학교 설치 비용을 내라는 이야기고, 도로가 필요하다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자에게 도로 설치 비용을 내라는 이야기인데, 원래 기반시설은 누가 설치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설치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세금으로 해당 지자체나 국가가 해야 됩니까? 정부나 지자체 행정청이 해야지. 이걸 왜 구역 지정해 놓고 여기에다가 여러분 일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이런 설치 비용을 내도록 합니까? 화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이 다 내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만 민간 우리들이 부담합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말 그대로 기반시설을 부담해야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직접 현물 제공하는 게 아니라 돈 내라는 이야기야. 돈 낸다.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229페이지 꼭 기억할 거 용어 정의할 때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중복 지정될 수 없다는 거 명심하여 맨 위에 229페이지 맨 위에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그랬죠? 그래서 시험에 기반시설 부담구역과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개발된 지역이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 없어요. 그러면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녹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에요? 필요한 지역이죠. 이 지역은 필요한 지역이야. 도로 설치가 필요하고 공원 설치가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뭐 그런 지역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다. 그죠? 그래서 아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곤란한 지역이었잖아요. 여기는 뭐라고요?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다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는데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자, 누가 지정하라고요? 여기도 우리의 6명이 지정하죠. 6명.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지금 개발행위 파트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도시군 관리계획 파트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개발. 그래서 당해 지역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행위 허가권자는 6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원수가 지정합니다. 그런데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 우리 6명은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 지정. 여기 박스에 있는 게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라는 거예요. 법률은 이런 지역에는 의무적으로 관할구역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의무. 근데 4개, 5개 뭉쳐 있는 것들 보면 항상 조심하라고 써요. 그러면 어디에다가 관할구역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느냐? 자,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중복될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뭐냐? 자, 기반 설치. 아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내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었죠. 그때는 기반 설치가 곤란한 기반시설은 뭐가 있었어요? 도로 있었고 학교 있었고 수도 하수도 이런 설치가 곤란한 지역인데,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여기가 7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4가지가 아니라 곤란한 해도 4개는 들어가고 필요해도 4개는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 4가지 외에 3개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시험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7개를 자꾸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교재는
일단 뒤에 한번 넘겨보세요. 231페이지에 거기에 양가로 3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나왔죠. 그 7가지를 먼저 정리를 딱 합니다. 개발 밀도 관리구역과 중복될 수는 없는데 위의 지역에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다음의 지역에는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란 뭐라고요? 도로, 그리고 또 공원, 그리고 녹지, 도로가 필요해서 공원이 필요해서 녹지가 필요해서 그죠? 또 학교 해당됩니까? 학교. 그런데 학교 중 무엇은 제한다고요? 대학은 제한다. 그래서 대학 설치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중 대학은 제외합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그리고 수도, 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기반 종류 7개. 이 문제 출제하기 참 좋은 부분이니까 우리 시험에도 자주 나왔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7개를 먼저 정리하시고 그럼 다시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여기도 꼭 기억하시고 자, 어느 지역에는 관할구역장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이 법에 의해서 지정해야 되는 인천시장은 이런 지역에다는 의무적으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우리 인천시에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많이 지정돼 있겠어요? 안 돼 있겠어요? 지정돼 있겠죠? 있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디에다는 지정해야 되느냐? 법 제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지역이에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 행위 제한이 강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면 여러분이 그 지역에서 개발 행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럼 기반 설치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지역은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행위 제한이 완화되고 해제돼야 개발 압력이 생기고 기반 설치가 필요하게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완화 해제 나야지 행위 제한 강화 나오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용도 지역 등이 변경 해제되어서 행위 제한이 뭐 하는 지역? 완화하는 지역에는 개발 압력이 생길 테니까 그로 인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하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된다. 이 문장을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응용해서 냈어요. 예를 들면 이 주거지역을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변경하려는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O냐 X냐 이렇게 시험에 출제했어요. 자, 주거지역을 자연환경 보전적으로 용도적이 변경되잖아요. 변경되는데 이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을 지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않습니까? 자, 용도 지역이 변경됐잖아요. 근데 행위 제한이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여러분 주거지역이었던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변경되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못해요. 행위 제한이 강화되죠? 그러면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에서 굳이 내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여기서 뭐 어떤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개발행위가 없으면 기반 설치가 필요 오지 않잖아요.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주거적으로 변경되면 어때요? 행위 제한이 강화돼요? 완화돼요? 여기 이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막 개발행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러면 이때는 기반 설치가 필요하니까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이게 나와야 돼요. 강화되면 이것은 지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 사례를 들어서 봤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도요. 개발행 건수가 증가할 때 증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증가했겠죠. 자, 그러면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전전년도 건수보다 얼마 이상 증가했다는 이야기예요.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발행 건수. 그래서 개발행 건수 인구 증가율 나오면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물어보면 나중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시험에 전전년도 당해 지역의 개발행 건수가 100건이었는데 전년도 개발행 건수가 130건이었다. 그럴 때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여야 해야 되느냐 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자, 합니까? 의무적 지정입니까? 아닙니까?
개발의 건수가 전년도보다 전년도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증가했잖아요. 증가. 30%니까 20% 이상 증가했잖아요. 20% 이상 증가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개발의 건수가 20% 증가했죠. 지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 여기도 인구 증가율이, 인구가 증가된다는 말은 뭔가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인구가 증가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년도를 기준합니다. 전년도 당해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 동일 시군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대. 자, 이 지역이 전년도에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인구가 겁나 증가했어요. 인천시의 평균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5%인데 이 지역이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여기는 인구 증가율이 30%가 됐대. 그러면 지정해야 됩니까? 시험에 전년도 동일 지역의 인구 증가율이 5%인 지역인데 당해 지역은 30% 증가했다. 그러면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입니까? 아닙니까? 저기 뭐라고 그랬어요? 인구 증가율이 20% 전년도 동일 시군 지역의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높다면 지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전년도 평균 증가율이 5%인데 이정만 30%면 증가율은 5%보다 30%니까 20% 높잖아요. 이런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례적으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이거 하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발의 건수, 인구 증가율 이런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적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할 수 있겠죠? 시험에 나오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어도 돼요? 예, 그래요. 자, 의무적 지정 받고 그러면 이런 지역에다가 우리 관할구역의 장이 지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지정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똑같아. 심의 지정고시예요. 심의 지정고시. 그런데 차이가 하나 있네요. 뭐가 있어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차이가 있어.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주민 의견 청취 없죠. 그놈만 없어. 그놈만.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신상품이니까 다 있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없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구상품이라도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없고 나머지 구역은 지정할 때 주민의 의견 청취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2번 지정 절차 6명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며 그랬잖아요. 주민의 의견 청취 있죠? 의견 청취하고 제가 지정 앞에는 항상 뭐 있다고 그랬어요? 심의, 이건 공식이다. 어딘지 마찬가지예요. 어디든 개발법이든 정비법이든 건축법이든 주택법이든 내 앞에 넣어 있다. 지정 앞에는 심의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6명이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해야겠죠? 인천시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서 지정합니다. 지정했으면 뭐 하고요? 지정했다라고 공부와 인터넷에 고시해야 되겠잖아요. 뒤에는 똑같아. 심의 지정고시는. 근데 이것만 차이가 있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거기 기준 나왔어요. 아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기준도 누가 정한다고 했어요? 국장. 기반시설 부담구역도 지정 기준은 누가 정하라고요? 국장.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합니다. 기준 나오면 국장이 정한다. 자, 그래서 국장이 이랬어요. 야, 이런 지역에 지정해라. 다음 사람 구리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개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때는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규모는 얼마 이상 되게 하라고요? 30만요, 10만요? 30만이 아니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우리 30만은 막 지구단위 계획구역 의무적 지정할 때 30만이라는 숫자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30만이 아니라 얼마라고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230페이지에 왜 거기 지정 기준 국장이 정한다. 박스의 첫 번째 내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말이고. 그래서 거기 주의에 규모가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기준 규모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돼야 된다. 자, 그 부분 체크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런 적이 지정해야 돼. 자, 그러면 기반시설 여기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자, 여기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아까 기반시설 부담구역에는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 7가지나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구역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는 뭐고, 도로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학교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공원이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는 뭐고, 위치는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학교가 필요하다 그러면 학교다. 근데 학교를 여기다 할 거냐 여기다 할 거냐, 위치는 어떻고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안에 설치될 기반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을 정하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의무가 있다고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나와요. 구역이 지정되면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수립해서 어디에다가 반영하라고요. 당해지역에 있는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해라. 우리 관리계획 내용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에 반영시켜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부분 체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밑에 기반 설치계획 수립할 때 고려사항이 있는데 뭐 그건 크게 볼 건 없고요. 자, 오른쪽에 3번에 기반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가지 아까 정리했죠. 자, 4번 잘 체크합니다. 잘 나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돼. 그런데 수립 의무잖아요.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안에 뭐가 설치될지 종류, 규모 정한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몇 년 이내에 설치계획 수립해야 되냐면 1년 이내 구역이 지정됐으면 1년 이내 이 안에 설치될 종류, 위치, 규모 등을 정하는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년 이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 경과 다음 날 1년이 경과된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 걸로 본다. 그래서 여기를 3년 걸면 안 돼요. 작년에 33회 때 3년 그렇게 나왔어요.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하자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실효나 해제는 무조건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외웠어요? 할아버지 기일은 언제? 기일 그랬잖아요. 기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해라. 기일.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해라. 만약에 1년 이내 설치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다음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해제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이 지정되면 방금 전에 기반 설치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의무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본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제한다 또는 간주한다. 본다, 의제, 간주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어디서는 여기가 지금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요. 여기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대. 우리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한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된다고 그랬죠?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반드시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 뭐 있었어요? 무엇은 데리고 다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기용이 데리고 다녀야죠. 그 기가 뭐예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수립한 것으로 본다란 말은 의제한다, 간주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수립된 걸로 본다. 그래서 해제, 의제 이런 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문은 참 시험에 잘 나왔던 지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지역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했는데 여기가 학교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고 여기에다 학교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설치 계획이 수립됐어. 구역 지정하고 설치 계획이 수립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이 학교에 필요한 설치 비용을 내야 됩니까? 자, 기반시설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가 뭐냐? 자, 여기가 인천시가 이 법에 근거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다는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이 형질 변경하는 여러분은 이제 형질 변경한 사람이 개발행위잖아요.
여러분 설치 비용을 낼까 안 낼까? 형질 변경할 때 학교 설치 비용을 낼까 안 낼까? 형질 변경 안 냅니다. 자, 토속 채취행위 하는 사람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공작물 설치하는 사람 낼까 안 낼까? 안 냅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이 부과되든 지금 현재 돈 내게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직접 학교 설치하는 게 아니라 학교 설치에 들어간 비용이 얼마큼 되니까 돈 내라. 그 내용이 설치 비용인데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대상 행위는 이 안에서 연면적 건물을 짓는 행위예요. 이 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는 행위. 그래서 건물 사이즈도 연면적 200제곱미터. 요거는 시험에 참 잘 나옵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무슨 행위요? 신축 행위와 증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입니다. 자, 연면적 얼마라고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제곱미터. 설치 비용 부과 대상 행위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 행위와 증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입니다. 자,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땅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짓는데 단독주택 규모가 연면적이 150제곱미터인 단독주택을 신축할 거래. 그럼 여기서 돈 내요? 안 내요? 안 냅니다.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행위와 중축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된 대상행위다. 그래서 200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200제곱 초과하는 신축, 중축행위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적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기 전에요. 자, A가 여기에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인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됐어요. 그래서 이 기존 건물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A가 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400제곱미터로 새롭게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그 신축 행위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일까요? 300제곱미터 철거하고 새롭게 400으로 지었대. 그럴 때는 그 신축 행위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대상 행위일까요? 자, 여기는 이제 구역 지정되기 전에 이미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기득권을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그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이 초과분만 설치 비용으로 내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될 때는 그때는 그 신축 행위 자체가 다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행위가 아니고 기득권 인정해 줘야 되니까 그럴 때는 초과분만 설치 비용이 부과된다. 그 부분 체크할 수 있습니까? 자, 그래서 맨 밑에 초과 대상 행위만 부과한다는 말 나오죠? 자, 그래 보시고. 자, 그러면 뒤로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학교가 필요하대. 그러면 학교를 짓는데, 이 설치 시설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자, 학교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다 학교가 필요하대. 이 구역 내는 지금 학교가 없어서 학교가 필요하다고 해서 여기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했어요.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비용을 산정하는 데. 일단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를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용지 비용이 필요할 것이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교를 짓는데 또 뭐 해야 돼? 건물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 짓는 건축 비용을 표준 시설 비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치 비용은 용지 비용과 시설 비용을 합산해서 설치 비용을 산정한다. 설치 비용 산정한다. 자, 우리 교과서 거기에 있는 232페이지 맨 위에 1번 기준. 설치 비용은 기반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 시설 비용과 그리고 용지 비용을 합산한 금액 거기까지만 체크하세요. 거기다 뒤에 공식은 알 필요 없고 그러니까 설치 비용은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을 합산해서 산정한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정해 봤더니 땅 가격이 얼마 정도, 건축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그래서 비용 산정했더니 100억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100억을 여러분이 이 하는 200정을 초과하는 신축 행위를 한 사람이 다 낼까요? 다 낼까요? 아니, 그랬잖아요. 아니, 이런 기반시설은 우리 세금으로 지들이 설치해야지 왜
이 구역 지정해 놓고 일정한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이게 필요하다고 돈 내게 하냐고. 화합 무척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실은 이 설치 비용 중에 국가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담률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내는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이 비용의 20%예요. 밑에서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개념 이해하시고 자, 밑에 거기까지만 줄 치시고 거기 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고 어쩌고 나오는데 그까지는 뭘 필요 없고 자, 2번에 시설 비용은 이렇게 산정하고 3번 용지 비용은 이렇게 산정한단 말 나오죠? 그럼 볼 필요 없고 시설 비용과 용지 비용이 합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비용 산정됩니다. 자, 4번. 그러면 이 용지 이 비용이 100억이 나왔을 때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20%다. 20%다. 그러니까 80%는 국가 지자체가 내는 것이고 우리가 그 비용의 20%. 단 지역 특성을 고려해서 얼마 범위 내에서 가감을 할 수 있다고요. 25%에서 가감할 수는 있더라. 민간 개발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20%대 특성을 고려해서 25%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런 부분만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설치 비용 깎아주는 것도 있을까요? 감면도 있고 환급도 있다. 개정금 승인. 어떨까요? 우리 상점 감면은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환급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지금 현재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는 이렇게 돈을 여러분에게 내게 하도록 하고 있어요. 비용을 내도록 하지 직접 여러분에게 직접 뭐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돈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이 설치 비용을 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직접 기반시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했다면 그때는 그 비용에서 깎아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유가 있으면 감면해 주겠다라는 이야기고 또 돈 내놓고 직접 기반 설치하고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했다면 그때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돌려주는 건 뭐라고 그래요? 환급. 그래서 설치 비용에 감면도 있고 환급도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시험에 참 잘 나오는 거. 설치 비용의 납부무자예요. 자, 여러분 아까 부가대상 행위가 뭐였어요? 부가대상 행위가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의 신축행위, 증축행위였죠?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을 납부하는 납부무자는 누굴까요? 이런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부가대상 행위가 200제곱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니까 납부무자는 200제곱 초과하는 신증축 행위를 하는 자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신증축 행위를 한 자가 납부 의무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거 당연히 물어보진 않겠죠. 단 여기에서 이제 관계가 설정돼 있을 때 그 관계에서는 누가 낼 거냐. 그 밑에 박스에 있는 이제 관계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위탁과 수탁의 관계가 있다. 자, 위탁자, 수탁자가 있을 때는 그때는 누가 설치 비용을 내야 될까요? 맡긴 위탁자가 내야 될까요? 아니면 받은 수탁자가 내야 될까요? 맡긴 사람이 내야 될까? 이렇게 해달라고 맡겼으니까, 그죠? 위탁자가. 그러면 도급계약을 체결했으면 도급을 한 자입니까? 아니면 도급을 받은 자겠습니까? 맡긴 사람 도급을 한 자가 설치비용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당연한 거죠? 그래서 위수탁계면 위탁자, 도급계약이 체결됐으면 도급을 한 자가 비용을 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자에는. 자, 그런데 이제 틀리기 쉬운 게 요놈이에요. 자, 토지를 임차해서 토지를 빌려서 건물을 지었다면 그렇다면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됩니까? 아니면 건축 행위를 한 사람이 내야 됩니까? 예, 거기서 또 여기서 뭐 토지 소유자가 내야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때는 건축 행위를 한 사람, 건축 행위를 한 사람, 부가대상이가 200조원 신증축 행위니까 건축 행위를 한 사람이 납부무자지 토지 소유자가 납부무자다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조심하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건축 행위가 완료되기 전에 지위가 승계됐대. 지위가 바뀌었대. 그러면 누가 내야 돼요? 지위를 승계했으니까 그 지위 승계자가 납부무자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박스에 있는 1번, 2번, 3번 정리할 수 있죠? 자, 그렇게 관계 설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 32회 때 나왔던 게 부가시기, 납부시기인데 자, 부가권자는 누굴까요? 여기 지금 이게 지정했으면 설치 비용을 야, 돈 내! 라고 누가 부과할까? 부가권자는 당연히 지정한 계획을 수립한 관할구역의 장이 부과하겠죠. 우리 인천시가 부과하는 거예요. 자, 부가권자는 6명입니다. 자, 근데 언제 부과를 할까요? 자, 아까 우리가 부가대상 행위가 뭐였어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중축 행위가 설치 비용이 부과되는 행위죠. 그럼 여러분이 신중축 행위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여기서 신중축 행위를 하려면 신중축 행위 하겠습니다. 허가해 주세요라고 건축 허가를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부가권자는 언제 부과하라고요? 우리 6명은 건축 허가를 받았으면 2월 이내에 부과합니다. 근데 여기를 시험에는 어떻게 잘 물어봐요? 건축허가 받았으면 납부무자는 2월 이내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물어보겠죠. 그러면 부과를 허가받으면 이때는 2월 이내 부가권자인 6명은 2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과 시기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부과하려면 미리 30일 이내 미리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2개월 이내 부과를 한다는 거. 부가권자는 6명이고 6명이 건축허가 받았으면 2개월 이내 부과해요. 자, 그러면 이 납부무자. 자, 아까 납부무자가 여기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납부무자인데 납부무자는 언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된다고요? 허가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려면 사용 승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설치 비용을 내야 돼요. 이 말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돈 안 내면 사용 승인 안 해주겠다는 이야기죠. 사용 승인 못 받으면 사용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과 시기하고 납부 시기 헷갈리면 안 돼요. 부과는 2월 이내 부과를 하고 그리고 납부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납부해야 된다. 사전에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 방법은 어떻게 될까? 자, 납부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내야 될까요? 현금으로 납부해야 될까요? 여기서 현금이랑 카드도 다 현금이지. 그러면 그렇게 내야 돼요? 돈으로만 내야 돼요? 부가대상 토지나 이와 유사한 토지로는 안 될까요?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물납도 가능하다. 그래서 납부 방법은 현금 납부가 원칙이지만 물납도 가능해요. 물건 납부도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딱 하시고. 그러면 안 내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안 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구역 지정해놓고 안 내면 강제징수할 수 있고 또 설치비용 낸 자가 그 다음에 기반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면 다시 돌려주기도 하겠습니까? 그런 사유가 있으면 환급해야 된다. 그래서 감면도 있고 환급도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부과 시기, 납부 시기, 납부 방법 이런 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고요. 자, 뒤로 넘겨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설치 비용이 부과 징수됐어요. 거기에 6번 분할 납부 뭐 볼 필요 없고 7번, 그 7번에 1번 참 잘 나왔던 지문입니다. 자, 이적이 학교가 필요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도 있고 공원이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고 도로 설치가 필요해서 지정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했어요. 그러면 이 설치 비용은 어떻게 운용해야 될까요? 운영은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운영해야겠죠. 그죠? 이거 학교가 필요했으면 거기서 그 도로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별로 특별 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구역별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예요. 구역별로 운영한다. 그러면 사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뭐 두말하면 잔소리지. 여기가 학교가 필요하다고 지정했으면 여기서 이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했으면 사용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내 필요한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해야 되겠잖아요. 그죠? 당연한 겁니다. 밑에 사용. 그래서 기반 시설 부담 구역 내 기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비용으로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험에는 참 잘 나오니까 이런 나오면 틀리지 마시고 꼭 정리를 해 놓으세요. 자,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게 요 놈이에요. 암기해야 될 거. 기반시설 유발계수. 자, 우리 기본서를 보니까요. 자, 기본서에 보면 페이지에 231페이지 봐봐요. 앞에 231페이지. 그 오른쪽 날개 보시면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나왔나요?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내고 뒤로 넘겨보세요. 좀 뒤로 넘겨보시면 29자 야영장시설까지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우리 건축법에는 건물의 용도가 29개 용도가 있거든요. 이 용도마다 기반 시설을 유발하는 개수가 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건물은 기반 시설이 많이 필요한 게 있을 것이고 어떤 건물은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적게 필요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29개 용도에다가 기반 시설 유발 개수를 다 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설치 비용을 많이 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거기에 있는 29개 용도 유발 개수를 다 외워야 될까요? 시험에 나올까요? 거기 또 보니까 중간쯤 앞에 보니까 공장도 또 나눠져 갖고 난리가 났는데 이거 다 외울까요?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유발 개수가. 예? 나올까 안 나올까요? 그죠? 제가 안 나오면 굳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오니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시험에 3번이나 물어봤어요. 유발 개수를. 그러면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시험에 나오는데 외우기는 싫어요?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 찍으려고? 좀만 노력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외우셔야 하는데 다만 시험에 나오는 패턴은 있어요. 자, 어떻게? 다음 중 유발계수가 가장 높은 것 또는 유발계수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순서가 받은 것은 자, 이런 식의 문제 나와요. 계수가 2.1이냐 1.9냐 1.6이냐 뭐 이렇게는 안 물어봐요. 그렇게 되면 지들도 추접스럽죠. 양심은 있어야지. 이렇게 계수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패턴을 그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딱 그 패턴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유발계수 높은 거 몇 개만 정리하면 되잖아요. 계수 몇 개 높은 거 몇 개만 정리하면 유발계수 나오면 그냥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중얼 하겠습니다. 자, 기반에서 유발계수 높은 것부터 정리해놨어요. 위간이 중얼 하면 돼. 위간이 문종운 순 한판 수 자, 위간이 문종운 순 한판 수 위간이 문종운 순 한판 수 우리 저기 스피드 암기 체킹 이게 다 나눠져 있습니다. 자, 위간이 문종운 순 한판 수 자, 위간이 위락시설이 제일 높아요. 2.1 위관 관이 관광휴게시설인데 1.9예요. 그리고 이종 근린생활에서 근생은 숫자 있으면 근생이잖아요. 이종 근생이 1.6 그래서 위간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문종운수는요 다 똑같아. 유발계수가 다 1.4예요. 문화및 집배시설, 종교시설, 운수시설, 자원순환 관련시설 1.4 문종운순 그리고 한판 계란 한판 잘 알잖아요. 한판이 뭐예요? 일종근생 판매시설 1.3 그리고 숙박시설 1.0 그리고 의료시설은 0.9 그리고 0.7들은 겁나 많으니까 0.9까지만 알면 충분히 문제 해결합니다. 자, 그래서 유발계수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숙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처럼 하긴 싫다 이 말이죠. 자, 예? 위관이 문종운순 한판숙 몇 번 중얼중얼 하세요. 그러면 얘가 다 커버됩니다.